기원 후 274년 로마의 거리에 100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건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었거든요. 사슬에 묶인 여왕 한 명이었습니다. 팔미라를 다스리던 제노비아, 한때 로마 황제와 맞먹는 권력을 가졌던 그 여왕이 지금 군중의 비웃음 속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녀를 묶은 건 쇠사슬이 아니었거든요. 무게만 18kg에 달하는 순금이었습니다. 로마는 그녀를 처형하는 대신 훨씬 잔혹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살려두는 것, 그리고 천천히 무너뜨리는 것.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의 승패가 아닙니다. 패배한 왕족들에게 로마가 설계한 운명, 그 700년의 잔혹한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트리움프, 이 단어를 들으면 뭔가 화려하고 멋진 장면이 떠오르죠. 그런데 실제로 그 행렬 안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선 이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지옥이었습니다. 행진은 마르스 광장에서 시작해 유피테르 신전까지 약 4km를 걷는 겁니다. 선두엔 나팔과 북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온 도시에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구경거리가 있다는 신호를요. 그 뒤를 따르는 건 전리품 수레들입니다. 황금, 보석, 무기들, 정복한 땅에서 긁어온 것들이 술에 가득 쌓여 지나갑니다. 군중은 환호하고 아이들은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그림판이 등장합니다. 불타는 도시, 무너지는 성벽, 전장에 쓰러진 시체들, 로마인들이 직접 가보지 못한 전쟁터를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사자, 코끼리, 표범 같은 이국의 동물들까지 행진에 포함됩니다. 구경꾼들 입장에선 축제입니다. 근데 행렬의 맨 마지막 사슬에 묶인 포로들이 나타나는 순간 축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맨 앞에 서 있는 건 왕족이었습니다. 화려한 의복을 입고 군중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걷는 왕과 여왕들. 로마는 그들을 일부러 차려입혔습니다. 더 높은 곳에서 더 깊이 추락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4km, 걸어서 1시간쯤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행진에서 그 1시간은 살면서 가장 긴 1시간이 됩니다. 왜냐면 포로들은 행진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운명을 모르거든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행진이 끝나는 지점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살아서 나가는 길, 그리고 하나는 두리아 감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둘리아는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 감옥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햇빛을 다시 볼 수 없는 곳. 그 안에서 패배한 왕들은 교살당하거나 굶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행진 내내 포로들의 머릿속엔 그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 제노비아는 그 공포를 느끼면서도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발목을 짓누르는 황금 족쇄의 무게를 견디며 군중의 조롱을 온몸으로 받으며 걸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어제까지 제국에 맞섰던 여왕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다는 사실에 쾌감을 느꼈습니다. 로마는 이걸 우연히 만든 게 아닙니다. 700년에 걸쳐 다듬어온 시스템이었습니다. 적을 죽이는 것보다 살려서 무릎 꿇리는 게 훨씬 강력한 메시지라는 걸 로마는 알고 있었거든요. 기원 후 60년, 브리타니아, 지금의 영국 땅입니다. 이케니 부족의 여왕 보우디카는 사실 처음엔 로마와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 프라스타구스 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거든요. 왕국의 절반을 네로 황제에게 바치겠다고, 나머지 절반은 두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로마와 적당히 타협해서 가족만큼은 지키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그 유언장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읽었는데 무시했습니다. 왕이 죽자마자 로마 관리들이 들이닥쳐서 이케니 부족의 땅을 통째로 접수했습니다. 귀족들은 노예로 끌려갔고 재산은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보우디카가 항의하러 나섰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죽은 남편의 유언을 지켜달라는 거였으니까요. 근데 로마 총독 카투스 데키아노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보우디카를 야만인 취급했습니다. 여왕이 아니라 그냥 정복지의 원주민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공개 광장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보우디카를 그 기둥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금속 구슬이 박힌 채찍을 들었습니다.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이었습니다. 이건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감히 로마에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공개 시범이었습니다. 채찍질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보우디카가 기둥에 묶여 피를 흘리고 있을 때 로마 병사들이 무언가를 끌고 왔습니다. 그녀의 두 딸이었습니다. 15살, 13살, 아직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묶인 기둥 바로 앞에서 병사들은 그 아이들에게 손을 댔습니다. 보우디카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딸들의 비명을.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장면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인이라면 누구나 그 행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로마는 단지 몸을 짓밟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존엄, 여왕으로서의 권위,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겁니다. 이건 전술이었습니다. 지배하려는 땅의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는 로마식 심리전이었습니다.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 가족도 지킬 수 없다. 그 메시지를 온몸으로 새기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근데 로마는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보우디카를 살려뒀거든요. 부러진 사람은 주저앉습니다. 근데 부러질 줄 알았는데 안 부러진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보우디카가 바로 그랬습니다. 결박이 풀렸습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보우디카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찾아간 건 이웃 부족들이었습니다. 트리노반테스 부족, 코리타니 부족, 로마의 지배 아래 조용히 숨죽이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우디카는 자신의 등을 보여줬습니다. 채찍 자국이 남은 그 등을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이미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8만 명이 모였습니다. 농부도 있었고 전사도 있었고 자식을 잃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로마에게 뭔가를 빼앗긴 사람들이었다는 것. 보우디카의 군대가 처음 향한 곳은 카물로두눔이었습니다. 지금의 콜체스터. 당시 브리타니아의 로마 수도였습니다. 도시는 불탔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비는 없었습니다. 로마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 다음은 론디니움이었습니다. 지금의 런던입니다. 그 도시도 불탔습니다. 현재도 런던 곳곳의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는 30cm 두께의 재층이 발견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흔적이 땅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 반란으로 7만 명의 로마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브리타니아 자체를 포기하는 걸 진지하게 검토했을 정도였습니다. 채찍 한 번이 제국을 흔든 겁니다. 로마는 당황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총독 스에토니우스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병력을 긁어 모았습니다. 10,000명, 보우디카의 8만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였습니다. 근데 스에토니우스는 숫자 싸움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건 지형이었습니다. 좁은 계곡 입구, 양옆은 울창한 숲, 뒤는 막힌 절벽, 앞으로만 싸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만이 8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보우디카는 전차 위에 올라섰습니다. 8만 전사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로마가 자신에게 한 짓을, 딸들에게 한 짓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한 짓을 상기시켰습니다. 전사들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돌진했습니다. 근데 좁은 계곡에서 8만은 그냥 8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엉키고 밀리면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단은 달랐습니다. 일제히 투창을 던졌습니다. 필름이라고 불리는 창이었는데 한 번 박히면 방패를 못 쓰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방패를 버린 전사들에게 로마 병사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방패를 맞물고 틈새로 검을 찔러 넣으며 전진하는 로마 군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기계 같았습니다. 무질서한 분노는 정교한 시스템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브리튼 전사들은 앞에서 밀려오는 로마군과 뒤에서 밀려드는 아군 사이에 끼어 스스로 짓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는 채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8만 명이 쓰러졌습니다. 로마군의 피해는 400명이었습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을 정도지만 이게 기록에 남아있는 수치입니다. 보우디카는 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두 딸과 함께였습니다. 숲속으로 숨어들었지만 로마의 추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두 개였습니다. 붙잡혀서 로마의 트리움프 행렬에 서는 것, 아니면 스스로 끝내는 것. 보우디카는 항상 독약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혹시 모를 순간을 위해서요.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녀는 딸들에게 독을 건넸습니다. 셋이 함께 마셨습니다. 로마의 노예가 되느니 자유로운 인간으로 죽는 쪽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역사는 보우디카의 이름은 남겼습니다. 그녀의 반란도, 그녀의 죽음도 기록했습니다. 근데 딸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15살, 13살. 그 아이들이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로마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이름을 빼앗고, 무덤을 빼앗고, 기억될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그게 로마가 생각하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육체의 소멸이 아니라 흔적의 말살이었습니다. 보우디카가 죽고 5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게르마니아입니다. 지금의 독일 땅이죠. 로마는 이 땅에서 잊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원 후 9년, 토이토부르크 숲에서 게르만 전사들이 로마 군단 3개를 통째로 괴멸시켰습니다. 2만 명이 넘는 로마 병사가 숲속에서 학살당했습니다. 그 승리를 이끈 사람이 아르미니우스였습니다. 게르만족의 영웅이었죠. 그리고 투스넬다는 그 아르미니우스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투스넬다의 비극은 적이 아닌 가족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세게스테스는 로마에 협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딸이 로마의 적과 결혼한 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결국 세게스테스는 임신 중이던 투스넬다를 로마에 직접 넘겨버렸습니다. 친아버지가 딸을 팔아넘긴 겁니다. 로마는 그녀를 8년간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투스넬다가 낳은 아들 투멜리쿠스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로마는 그들을 거리로 끌어냈습니다. 토이토부르크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던 로마 군중은 그들을 보자마자 돌을 던졌습니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투스넬다는 피를 흘리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들은 너를 꺾지 못할 거라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음 이야기가 증명합니다. 행진이 끝났습니다. 투스넬다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이후의 기록은 없습니다. 이름만 남고 삶은 사라진 겁니다. 근데 아들 투멜리쿠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기록이 남았거든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로마가 그 기록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투멜리쿠스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게르마니아의 왕자를, 토이토부르크의 영웅 아르미니우스의 아들을 검투사로 키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로마 군단 2만 명을 숲속에서 몰살시킨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로마 시민들의 오락을 위해 경기장 모래 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토이토부르크의 치욕을 씻어냈습니다. 카타르시스였죠. 투멜리쿠스가 싸울 때마다 로마는 그 패배를 한 번씩 되갚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속삭였던 말, 저들은 너를 꺾지 못할 거라는 그 말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투멜리쿠스는 라벤나의 경기장에서 죽었습니다. 이름 없는 검투사로요. 아버지의 이름은 게르마니아의 전설로 남았지만 아들의 이름은 경기장 모래 속에 묻혔습니다. 로마의 방식은 이런 겁니다.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적의 미래를 빼앗는 것. 다음 세대가 싸울 의지조차 갖지 못하도록 혈통 자체를 로마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진짜 정복이었습니다. 다시 274년으로 돌아옵니다. 제노비아의 행진이 끝났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둘리아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황제 아우렐리아누스는 그녀를 티볼리의 저택으로 보냈습니다. 처형 대신 연금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자비로운 결정처럼 보입니다. 근데 로마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제노비아를 순교자로 만들면 팔미라의 저항 정신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자비로 먹고 사는 여왕으로 만들면 그 저항의 상징은 천천히 부식됩니다. 제노비아는 로마 귀족들의 연회에 초대받았습니다. 과거의 여왕이자 현재의 구경거리로요.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댔습니다. 한때 로마와 맞섰던 여왕이 저렇게 됐다고. 그게 로마가 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흘렀습니다. 제노비아의 딸들은 로마 귀족과 결혼했습니다. 로마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팔미라의 언어를 몰랐습니다. 팔미라의 신을 몰랐습니다. 스스로를 로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방의 여왕 혈통이 로마 제국에 완전히 흡수된 겁니다. 칼로 죽이지 않고 시간으로 지운 겁니다. 언어를 빼앗고 신을 바꾸고 정체성을 녹여버렸습니다. 이게 로마가 7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한 방식이었습니다. 천재적인 잔혹함이라는 말이 딱 맞는 표현입니다. 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적이 스스로를 잊게 만드는 것. 로마의 마메르틴 감옥 벽에는 지금도 이름 모를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왕이었던 자들, 여왕이었던 자들이 마지막 숨을 내뱉던 곳이죠.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승자의 이름을 외웁니다. 어느 황제가 어느 땅을 정복했는지를요. 근데 진짜 역사는 그 이면에 있습니다.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 무덤조차 남기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보우디카의 딸들처럼, 투스넬다처럼, 제노비아의 손자들처럼 로마의 진짜 승리는 전쟁터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완성됐습니다. 패배자의 자손들이 조상의 이름을 기억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로마가 설계한 완벽한 끝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의 유적을 걷는 사람들은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것들을 한 번쯤 떠올려야 합니다. 그 돌 하나하나에 새겨진 잔혹한 계산을요.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